매주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청자가 하나둘 늘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재표 기자와 신용환 교수의 이 재용이의 까톡,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네. 예, 저희 뭐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좀 잘해서 저희 좀 이슈 한번 돼보는 거 좀 소원이에요, 제 소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재용이의 까톡 주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교체가 확정이 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오늘 과감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일단 팩트를 좀 짚자면 투톱 체제가 1년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예, 결국 원톱 체제가 맞다. 둘이 조정하려니 배가 좀 산으로 가버리더라. 둘 다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들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좀 반영하듯이 현재 그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톱, 이제는 원톱이다. 내가 톱이 아니라 이제 부총리 내정자죠. 홍남기 내정자가 원톱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소득주도 성장이고 혁신 성장, 그리고 이제 공정한 뭐 경제 분배 이런 쪽인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이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뭐 내수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었는데, 막상 이 좀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은 그와는 좀 다른 결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8% 정도가 줄고 상위 20%는 또 9%가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부가 목표로 했던 부분과는 좀 다른 결과로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이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달랐어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대통령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90%라고 얘기했는데, 이 김동연 부총리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혁신 성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통령과 뭔가 좀 뜻이 달리 가는 것에 대한 그 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존재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입으로 단 한마디도 뭐 경질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두 분이 다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아예 새롭게 카드를 하나 들겠다 뭐 이런 의미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경질이라고 하면 사실 그건 또 누워서 침 뱉는 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문책성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문책성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잘못을 자인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좀 뭔가 좀 덜컹거리는 것에 대한 그런 자기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르게 또 보면 또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평균 재임 기간은 넘어갔죠. 근데 저는 명확하게 뭐, 개념 규정하면 경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다, 성공이다 측면에서의 경질이 아니고,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도 보면 청와대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원팀 원보이스입니다. 그러면 원팀 원보이스에서 지금 분명하게 명확하게 어긋나가 있습니다. 김동연 총리가 가장 강조한 게 사실은 포용성장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근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일면상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봉합 과정을 거쳐오지만 역시나 원팀 원보이스로 나오지 않았다. 그 측면에서 경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청와대의 경우에는 1년 차 정도에서 지지율이 높을 때, 자신감이 붙었을 때는 매사 승패 논리로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습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빨리 바꾼다든지 보완한다든지 절충점, 보완점들을 빨리빨리 가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건 밀린다, 진다 이런 것들로 인기가 좋을 때는 개념 자체가 승패 논리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한 얘기대로 가면 본인들은 졌다, 마치 뭐를 포기했다 이런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루속히 정리를 안 할 수 없던 거죠. 지금 뭐 보면은 문 대통령의 그 신임을 좀 잃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두 분 다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죠. 맨 처음에는 김동연 부총리 얘기만 설이 좀 돌았다가 이번에는 마지막에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장하성까지. 저는 오히려 그걸 좀 다르게도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폐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장하성을 살려두고 김동연 부총리만
그 교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네. 하지 않고 2명을 다 교체했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포석이겠지만 일단은 그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인간적 배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청와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그 신뢰는 하고 있다. 네. 그것을 그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배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좀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만약에 그 김동연 부총리가 뭐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그 뜻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그런 것들이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발언들이.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경질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장하성을 살려두고 네. 그 김동연만 교체할 수도 있겠는데 두 사람을 다 교체했다라는 것은 저는 뭐 새로운 출발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저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인간적 배려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나 해요. 재밌는 건 김동연 네. 부총리께서는 역대 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고위 관료로 승승장구 해왔는데요. 역대 정부마다 거의 다 쓴소리를 직접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 실력적인 부분을 인정받아서 왔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장하성 실장을 살려뒀으면 굉장히 오만하다 어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하나 이제 경지를 같이 동시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대화는 일단 스타일 자체가 너무 성향이 다르신 분들이었어요. 네, 네, 굉장히 네. 완고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도 좀 달랐는데 네, 네.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앞에 두고 대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분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막상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어줄 만큼의 이야기들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얼마나 두 분은 좀 많이 알고 계세요? 네, 뭐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인연이 해주세요. 있어서 뭐 알겠지만 한번. 개인적인 인연 있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 유복하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시면서 이 태생은 음성 무국, 금왕 무국입니다. 예, 예. 그 음성에 이제 인재들이 많이 나셨네요. 그 일찍부터 소년 가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청계천 판자촌으로 이제 옮겨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뭐 예. 똥찌개부터 수도 예. 없는 그 일화들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버린 그 고시 시험지를 보고 고시 고시의 공부를 꿈을 키우고. 행정고시에 대한 꿈도 꿨고 실제 명문 덕수상고를 입학을 했지만 그 예. 명문이지만 본인 저거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대학을 이제 지금의 서경대학교 국제대학교 야간학부를 입학해서 8년 동안 주경야독하면서 졸업하고 입법고시 행정고시를 동시에 붙는 그런 경이적인 기록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관에서도 승승장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타이틀 대명사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흑수저의 신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원래 최근에 부총리가 되면서 나온 책이 있는 자리 흩트기라는 책을 갖다가 이제 저서를 냈었거든요. 예, 물론 예. 그 전에 쓴 책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일 많이 준비해 오셨잖아요, 지금. 아니, 책도 가지고 이 책은 오시고. 옛날에 이제 읽었던 책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공교롭게 제목이 있는 자리 흐트릭인데 예. 내용을 보면 지금의 처한 상황하고 굉장히 좀 일치가 돼서 좀 예. 묘한 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시작을 보면은 아버지와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11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대화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업도 했고 이렇게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서울 청계천에서 판자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선택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옛날 말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뭐 말은 나면 제주도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서울에 가야 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맡겨진 게 처음에 이제 출발이 청계천에 있는 무허가 판잣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홀어머니의 동생들까지 부양해야 되는 소년 가장이 된 거고 이제 신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은행에 이제 취직하게 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은행이 굉장히 뭐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만 18살 나이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한국신탁은행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야간대학 다니면서 은행 숙소 생활했어요. 근데 집이 경기도 광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남으로 바뀌었지만은 거기에 네네. 있는 이제 그 역시 70년대 대표적인 철거촌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퇴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원에 숙소 생활할 때 선배가 벌인 이제 고시 잡지를 보고 이제 고시 양대 고시 합격한 건데 나이가 그때가 26살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물론 이제 국직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맡았지만은 그 83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해가지고 이 94년도부터 계속 청와대에 있었어요. 네. 예,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뭐 박근혜, 그전에 이명박, 그다음 이명박 정부까지 다 이렇게 이제 일을 했던 그런 이제 전력을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뭐 청와대와 아주 긴밀하게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네. 지금 뭐 얘기를 좀 해보면요, 또 아주대 총장으로 있을 시절에 평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이야기가 좀 돌았고요. 또 가장 좀 대단했던 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도 하신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주대 총장일 때는 이제 파란이라고 파란색 아주대학을 상징하는 파란색도 있지만 파란을 일으키자 해서 파란 학기제, 학점제. 그래서 어떤 새로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같은 걸 내서 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여러 대학들이 사실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지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당신이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재임할 때 벽지에 있는 여고 이런 데 방문하고 하는 것들을 아주 조용히 표 안 나게 하면서 당신의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다 들려주고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 생활 속에 아주 그런 것들이 봉사하고 희생 헌신하는 게 몸에 밴 훌륭한 분이죠. 네,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정부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교수님의 이 총장 자리를 내놓고 가야 되니까 학생들이 아쉽기는 하나 더 큰 곳에서 있어야 될 분이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뭐 이제 우리 뭐 중앙 정치에 있었던 신 교수는 이제 잘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부총리 내정이 되고 나서 사진을 구하려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아주대를 제가 가서 다 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 때 그 학생들처럼 옷을 입고 그 마이크 잡고 혼자 독창으로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렀나 봤더니 걱정 말아요 그댄가요? 그 노래 불렀던 그런 사진도 이제 보고 아까 했던 그 파란 학기제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를 혼자서 만드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 학교에서 그런 창의적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아주대로 가게 된 배경도 굉장히 좀 특별한가요? 특별하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그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던 아들이고 유학생활도 했었고 운동도 잘했던 아들인데 그 이제 백혈병으로 죽게 됐는데 장례식 그 당일에도 그 원전 비리 관련 종합대책을 했다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발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장례식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고 먼저 자기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2014년도에는 그 뭔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적 소외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공직을 잠시 떠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 2월에 아주대 총장에 임명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직을 그런 이유로 좀 떠났던 그런 좀 아픈 과거가 있죠. 역시 지금 대 기자님이 잘 말씀 주셨는데 에피소드 중에 가장 백미는 그 20대 중후반의 아들이 갑자기 이제 그 병사했을 때 같이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극소수 몇 명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사람만 서울대학병원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조용히 조문을 하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실제 직원들 대부분 몰랐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와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태연하게 전혀 표 안 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나중에 이게 알려지고 나서 많은 공직자들이 감동을 했죠.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원치 않게 칭찬만 지금 쭉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 그런 의미에서 진짜 하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좀 살짝 돌리다 보면요. 지금 퇴임이 아예 확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여야 할 것 없이 뭐 러브콜 새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보니까는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 뭐 전 정부에서도 뭐 일을 했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일을 좀 포섭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나중에 뭐 차기 대권 주자로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왈가왈부하고 있어요. 두 분의 생각 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네, 뭐 대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교체 결정이 되고 나서 제가 쓴 기사를 썼는데 제가 그 뽑은 제목이 뭐였냐면
교체든 경질이든 김동연 부총리 몸값 상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체라고 해도 괜찮고 경질이라고 해도 이게 몸값이 떨어지는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과 싸운 부총리가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경질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더 몸값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네요. 존재하고요. 예. 또 만약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경질으로 비춰질 경우에 오히려 고향에서는 그 끌어안고 보듬어주는 그런 동정이라는 표현은 적합지 않은데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간에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기저가 작동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는 오히려 김동연 뭐 신드롬으로 갈 수 있는 예. 뭐 그런 요소도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예.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은 한마디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최근에 어젠가요? 이제 세종청사에서 뭐 직원들 이렇게 만나서 한 얘기는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쉬는 시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그 쉬는 시간이 길게 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워낙 이 결정을 보면은 과단한 결정들을 하는 그런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정계에 발 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아마 굉장한 그런 러브콜이 나올 수도 있다.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결정할 게 되게 많아요. 예.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첫 번째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혹여라도 야당을 택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결정은 정치를 하고 여당을 택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정치의 형태가 중앙이겠는가 아니면은 지역이겠는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고향인 음성이겠는가 아니면은 다른 험지이겠는가. 이건 좀 이 여러 얘기하니까 가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당도 솔직히 뭐 무시를 못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만약에 선택한다, 당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디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좀 하세요? 지금 대 기자님이 전반적인 건 다 말씀 주셨는데 제가 부채도사는 아니지만 저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정통 행정 관료로 쭉 성장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먼저 당신이 먼저 정치를 하겠다 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 그 다음에 조응천, 유진용 등등의 선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간 진영, 또 청와대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간 조응천 등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존재감, 처음에 부각됐던 존재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과연 존재감이 부각되느냐 등등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부채도사는 아니지만 아마 김동연 부총리께서 가장 본인이 원치 않는데 어느 정도 꽃가마가 되기도 하면서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 단언하면 아마 자유한국당이 여러 혼란 속에 내년 후반기쯤에 비대위가 다시 꾸려질 그쯤에 비대위원장 또는 조직강화특위원장 또는 공천위원장 등등으로 영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저희 충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성에서 태어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쭉 형성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수도권에 적합한 분이 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주대학 충장을 하셨기 때문에 수원의 5개 구 중에 한 군데 등등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이재표 기자님께서도 좀 할 얘기 좀 있으시죠?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맞으면 사실 대박이에요.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비대위원장 간다라고 대박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전제가 있죠. 상당히 좀 시간적 갭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면 제가 볼 때 어떤 러브콜이 오더라도 아마 이분의 IQ를 생각할 때 지금은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으로 직행할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보거든요. 0%까지요? 네네네. 확실하게 확언할 수 있으신 거예요? 뭐 참여정부 때 중책을 맡았던 지금 김명준 씨가 지금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처한 위치도 눈으로 보고 있고 또 뭐 전원책 변호사가 또 문자 메시지로 뭐 해촉이 되는 그런 상황도 보고 있고 지금 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친박 또 뭐 친이 이런 구도가 다시 또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지금 당장은 절대 가지 않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6년도에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초빙하려고 했는데 이 뜻을 못 이뤘다는 얘기를 하고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그 현 여당 쪽에서도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중책을 맡고 노봉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 교수 말을 들어봐도 뭐 시간이 좀 지나서는 이제 그게 또 희석될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의 어떤 선택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이제 선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인 같지 않은 그 정도의 일인이 있을 것이다 보고요. 저도 그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고향이 아닐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도 보는 것이 일단은 이 김동연 부총리가 공무원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공이었어요. 늘공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고향인 중부 3군이죠. 이제 하나가 떨어져 나갔지만 어쨌든 간 충북에서 대표적으로 논두렁밭두렁 정치를 해야 되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지역과 넓기 때문에 거기를 발로 누비면서 다니면서 악수하고 손잡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라기 때문에 이야기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늘공하니까 어공 반대 있잖아요. 지금 이 두 분들의 이 경제 여태까지 경제 사령탑으로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가 있었는데 정책 결정할 때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겠지만 뭐 제대로 자율성을 좀 가졌다고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늘공과 어공의 극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늘공은 긴 권력이지만 약한 권력입니다. 어공은 짧은 권력이지만 센 권력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짧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피크로 권력을 쥐었을 때 피크로 행사하려고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정책 수립, 사실은 정확히는 행정부, 기재부 장관은 집행하는 분입니다. 수립에 대한 것들은 입법에서는 법률로 하고 청와대에서는 기본 골간을 책임지고 현장 집행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자율권이 없었을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로 대변되는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 거시경제 전문가가 김동연 부총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없다. 뭐냐면 기존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김수현 새롭게 정책실장 되신 분도 도시 환경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장하성 교수님도 아쉽지만 거시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가죠. 엄밀히 보면. 그 다음에 김현철 경제비서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십니다. 자, 거시경제가 왜 중요하냐면 현장에서 아주 크게 대한민국의 미래 4차 산업 등등등 미래 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현장에서 미세하게 벌어지는 거를 압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시경제를 현장에서 직접 설계하고 집행해 본 분들이 이제 거의 없다. 김동연 부총리가 나오신다면 물론 홍남기 신임 부총리가 되신다 그러면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김동연 부총리처럼 광범위하게 아우르면서 이런 것들을 할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 기존에도 없었지만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다. 전무후무했던 분이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뭐 저는 홍남기 내정자 캐릭터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같은 경제기원 출신, 기획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교롭게도 그 김동연 부총리 임용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이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핵심 측근 라인이거든요. 뭐 김동연 부총리도 그랬지만은 홍남기 내정자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보좌관을 했던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1, 2기 경제팀의 어떤 이제 수장이죠. 수장들이 다 변양균 라인이라는 것도 좀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김동연 총리가 늘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할 말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깊게 각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들이 뭐 대통령과 싸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그 90% 긍정효과 발언에 대해서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그 뭐 정부 기밀 유출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거의 그 1대1로 맞대결을 해가지고 정치 오래 했던 정치인 못지않은 그런 그 당당함으로 맞섰던 부분들이 그 여당 내부에도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을 줬어요. 그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김동연 부총리가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뭔가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를 강하게 남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당하게 맞선 좋은 면도 있고 당연히 또 그 역대 정부마다 약간씩 비토성으로 하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한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입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어쩔 수 없는 비판이 되겠고요. 예. 또 더 좋은 점은 김동연 부총리가 그때 당당한 어떤 목소리도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비전 2030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그 당시에도 내다보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MB 정부 때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왔을 때 2008년도에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외환위기 극복하는 것들 처방들을 잘 내고 반발짝 정도 대한민국 미래를 잘 내다보고 준비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분이죠.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금 이제 마지막 예산안 문제만 지금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뭐 이빨 빠진 호랑인데 이거 뭐 여당이 야당할 것 없이 뭐 문제 예산안 뭐 쉽게 넘어갈 수 있겠냐, 허술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 추스리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이 위기를 타고 넘을 수 있는 제가 볼 때 유일한 방법은 그 여당에 대해서 집요하게 저는 이제 그 물고 넣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프레임이 필요하냐면은 이 남북 화해 무드, 네. 이런 그 통일 정책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지금 여기 대해서 돌 던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물매 맞고 있잖아. 이런 것들 볼 때 예. 결국에는 모든 프레임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뭐 현 정권이 야당의 경우에 통일 정책이나 이런 외교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으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그 경제나 이런 것들은 뭐 참패다, 참혹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예. 특히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하고 또 바른미래당 또 같이 또 해서 또 이 국회 정상화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그 힘을 실지 않고 있는 모습들 전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 있어서 특히 힘든 점은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교체가 확정이 됐고 홍남기 이제 부총리의 내정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청문회 전국과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430조였는데 내년도에 470조, 소위 말하는 슈퍼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약 40조 정도가 증액된 경우는 최근에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증액되는 중에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관련 예산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갑자기 이제 이 증액되는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을 놓고 이유 없는 말꼬리 잡기부터 시작해서 실제 합리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청문회 전국을 넘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민노총 등등과 즉 기존에 이제 안방 내지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군들이 지금 여러 가지 GM 등등의 사태를 기화로 현대자동차 등등 총파업을 예고하고 하는 등등이 맞물린 시기에 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 정국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예산 정국 이 와중에 경제 사령탑이 교체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마지막 소임인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좀 잘 마무리를 해서 명예롭게 바통을 좀 넘겨줄지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저희 근데 늘 시간이 이렇게 부족해요. 항상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희는 다음 주 까톡에서 더 많이 까면서 좀 뵙죠.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